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 두 아들놈의 엄마입니다. 아들 둘은 이제 장성했지만 아직 두 놈 다 장가갈 나이는 아니라 아직도 밥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전전긍긍 아이들 앞날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은 없으니 살만합니다. 애들은 다 키워놓고 보니 이제는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갱년기를 정통으로 겪고 있느라 요즘 이래저래 힘드네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바로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아 길렀고 홀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게 겪은 세월이야 말하자면 밤을 샐 지경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친정엄마 한 분만 남아 계시고 다 돌아가셨네요. 한창 때는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같이 나이 먹어가며 옆지기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의 힘인가 보다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과의 불화나 고부 갈등 얘기는 아니지만 길었던 결혼 생활 중 겪었던 갈등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는 동서지간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꽤나 했었어요. 남편은 남자 형제만 셋에다 시누이도 둘이나 됩니다. 남편이 둘째이고 위로 3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세요. 저보다 먼저 시집 오신 형님이 저와 동갑입니다. 형님은 그 당시 큰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형님이 바로 둘째 임신을 하는 바람에 낳고 나니 아이들 개월수가 2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필 제 아이가 2달이 빨라요. 형님네는 아들을 낳으려고 둘째를 가진 건데 마침 집안에 장손을 낳는 바람에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태어나자마자 큰형님네와 우리 아들이 늘 비교를 당하며 자란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애들 어릴 때부터 형님네 애와 우리 애를 그렇게나 많이 비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형님과 저는 속으론 비교할지 몰라도 티를 안 내지만 옛날 분인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댁에 모이면 어머니는 늘 형님 아들과 제 아들을 번갈아 보시며 비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동현이는 벌써 이리 잘 앉아 있는데 우리 장소는 아직 왜 못 앉아 있니? 라든가, 자는 이래 잘 먹는데 야는 이래 먹는 게 시원찮니? 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비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애들마다 발달이 다르죠 라고 대답하거나 그냥 일일이 대꾸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형님네는 아주버님 혼자 외벌이였고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버님네보다 아주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저희한테 아들은 첫째였으니 아무래도 모든 새 옷에 새 물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려받을 데가 없어서 대부분 새로 사기도 했고요. 형님네는 둘째다 보니 누나에게 여자 옷을 물려 입히기도 했고 장난감이며 아기용품을 중고로 거의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기에 제가 뭐든 새로 사는 걸로 보이셨는지 새로운 게 있으면 저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 때 형님 것도 하나 챙겨서 살아. 너는 네 새끼 챙길 때 큰애 생각은 안 나든? 여유가 있어도 네가 더 있는데 어찌 마음 씀씀이가 그러냐? 예,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형님은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뭐 살 때는 형님도 챙겨볼게요. 물론 몇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랑 조카가 비슷하니 옷 살 때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뭐 살 때 많이 챙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이 시댁의 명절 때마다 선물 챙겨 보내실 때 늘 형님네 것도 같이 챙겨주셨고요. 암튼 이게 뭐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제 눈에는 조카도 참 귀엽고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보시기에는
늘 장손인 큰손주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형님네가 시부모님을 모신 건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가 성남에 살았고 형님은 시댁과 같이 청주에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 부부가 물질적인 걸 챙겨주길 바라신 것도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베푸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이 비교하는 거야 어머니 혼자 그러시는 거니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형님과 저와의 사이가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는 거에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초부터 형님과 대면대면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주버님 부부는 동생인 저희 부부에게 한 푼도 축의금을 하지 않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거 알고 결혼 초부터 형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랑 남편은 연애할 때 아주버님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각자 50만 원씩 보태 축의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결혼할 때 100원도 안 줬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건 지난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마도 형님이 우리 부부와 본인들 처지를 많이 비교하면서 속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 그런 걸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가깝게 지내지 못했고요. 시댁 도움 하나 못 받고 힘들게 시작했다는 형님네와는 달리 저는 친정집이 여유가 많아 집도 마련해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결혼 초반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도 형님은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일부러 많이 하신 적이 많습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때 하도 속상한 일이 많아서인지 형님과의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당시 시댁에 모여 명절에 제사 지내고 나면 뒷정리하는 걸 우리 남편은 많이 도와줬었어요. 신혼 때부터 남편은 설거지도 알아서 했고요.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절엔 지금보다 더 했으니 당연히 싫은 소리 대놓고 하셨죠. 남자가 왜 설거지를 하냐? 너 혹시 집에서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냐? 나는 이런 꼴 보려고 장가 보낸 거 아니다. 당장 고무장갑 벗어. 어머니가 소리를 들으셨고 그때 남편이 대꾸하기를 어머니 시절에 그랬다지만 우리 세대에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남자들은 놀고 먹기만 하는 거 가르치고 싶지 않고요. 요즘은 남자들이 음식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 크는 시대에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결혼 전에도 내 밥은 내가 떠먹고 치우고 했는데 갑자기 웬 남자 타령이세요? 이렇게 대꾸하면서 결국은 남편이 설거지를 했는데요. 그때 형님이 제 옆에서 비아냥대는 건지 진심인 건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동서는 좋겠다. 서방님의 애처가라 결혼생활 편하게 하네? 살짝 기분 나빴지만 그때는 결혼 초반이라 제가 뭐라 대응하고 말 것도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집에 와서 형님이 비아냥된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형수가 그랬다고? 아이고 참. 우리 형이 가부장적인 인간이니까 맺힌 게 많으시겠지. 형이 못 바꿨으니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데. 형수가 당신한테는 말이 좀 심했네. 엄마가 형이 뭐라 하면 내가 다 받아칠 자신 있는데 형수님은 좀 대하기가 어려워. 당신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줘. 아무래도 형수님은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요. 아주버님이 재수 씨 어렵듯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형님이 저더러 이제 부려먹을 아랫사람이 있으니 좀 편하네. 동서가 얼른 시댁 살림 익히고 일 배워. 나는 그냥 감동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내내 제 옆에 붙어서 같이 정붙이면서 그 말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이 저한테 잔심부름을 시킬라 치면 우리 남편이 잽싸게 먼저 일어나 저 대신 잔심부름을 했어요. 그때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TV 보며 술을 드시고 계셨고요. 형님은 그게 또 안 잊고 오셨는지 아주버님이랑 우리 남편을 계속 비교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좋겠다. 서방님이 와이프 힘들까봐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거 봐. 동서한테 심부름 시킬 때마다 계속 알아서 일어나 움직이는 거 설마 동서가 시킨 건 아니잖아? 서방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맞지? 부럽다 부러워. 누구는 마누라 부려먹고 저러고 쳐앉아 술이나 마시고 전이나 주워 먹고 앉아있는데 말이야. 집에서도 동서 일 많이 도와주지? 아, 그렇지도 않아요, 형님. 시댁에 와서 저러는 거죠. 집에서는 뭐 제가 더 많이 해요. 그래도 시댁에서 쳐노는 사람도 있는데 서방님은 밖에서 마누라 위할 줄 아네? 부럽다 정말. 이렇게 입으로는 부럽다고 말은 하는데요. 표정은 살벌하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딱 있잖아요. 눈은 전혀 아닌데 입꼬리만 올리는 가식적인 웃음 말입니다. 누가 봐도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하겠다 싶은 게 분위기가 영 안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 남편이 하는 거 보면서 사사건건 아주버님과 비교를 하는 일이 많으셨고요. 우리 부부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힘들었던 건 결혼 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던 형님 동서지간이잖아요. 서로 남편과 결혼하면서 가족이 되었다면 아무리 남이었다고 해도 서로 적당히 예의 지키고 아껴주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자격지심인지 질투인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식의 심술을 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각자 사는 모습이 다른 건데 매번 남편을 비교하거나 심지어 우리 아이와 형님 아이를 비교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셨어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저와는 달리 아이들 문제는 더 예민하게 구셨고요. 또 다른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안 거지만 아주버님이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망하는 바람에 빚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갚느라 여유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던지라 금전적으로 우리 부부가 조금 더 보태는 걸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억대의 빚은 없었으니 빚만 몇 억이라는 형님네가 힘들겠다 짐작했고요. 그런데 그게 몇 년간 지속되면서 언젠가부터는 당연한 듯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달이 빚 갚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빚 갚느라 돈이 없어서 어머님 생신이며 어버이날이며 가족 행사 같은 모임에 전혀 돈을 안 내시더라고요. 저는 각자 드리니까 남편 형제들 다 얼마씩은 드렸겠지 싶었고 신경도 안 썼는데 막내 신우이가 한번 형님 안 계실 때 볼멘 소리 하는 거 듣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큰오빠네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10,000원 한 장도 낼 돈이 없나? 애들하고 다 같이 와서 먹기만 하고 어쩜 입 싹 닦고 갈 수가 있대요? 나도 없는 돈에 30이나 냈구먼. 돈이 없다고 해도 이건 성의 문제 아니에요? 어머 아가씨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형님이 따로 드리는 줄 알았는데요. 언니 몰랐어요? 오빠네 빚 갚느라 돈 없다고 지금 몇 년째 가족 행사 때 입 싹 닦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아예 오지를 말든가. 아니면 따로 하든가. 뭐 처음에야 오빠 힘들까봐 그러려니 했는데 애들한테 돈 쓰는 거 보면 막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래요. 사람이 그냥 인색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에이, 아가씨. 아무렴 정말 형편이 안 되니 그렇겠죠. 잘 못하는 사람 심정은 어떻겠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야 형님네를 감싸며 아가씨를 타일렀지만 솔직한 심정은 그때 신우말 듣고 내심 놀랐습니다. 형님이 단돈 10,000원도 안 보탠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님 생신날 남편 및 도련님이랑 시누이 둘이랑 어머님 선물 해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각자 거의 30만 원이 들었답니다. 결혼 준비 중인 셋째 도련님도 여유가 없을 텐데 선뜻 50만 원이나 보탰다고 하고요. 그런데 형님은 한 푼도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유심히 봤더니 형님네는 제사며 김장이며 오긴 와서 한 보따리 싸가기는 엄청 싸가면서 정말 땡전 한 푼 보태는 게 없긴 했습니다. 정말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제가 보기에 형님은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갔을 때쯤 됐을 때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도 늘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어렵게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가족들 다 결혼도 했고, 나중에 혹시 어머니 때문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형제끼리 매달 돈을 얼마씩 모았으면 해요. 다섯이니까 10만 원씩만 해도 한 달이면 50이잖아요. 그 정도면 너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동서, 미안한데 한 달에 10만 원 우리 형편에 너무 빠듯해. 동서한테는 내도 그만인 돈이겠지만 그냥 당분간은 형제들끼리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10만 원도 힘들다는데 정말 여유가 없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안 행사 때마다 각자 알아서 했어요. 물론 그때도 형님은 돈을 내지 않으셨다고 시누이들에게 건너 듣긴 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딸들에게 사온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시니 시누이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가족 모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며 다니는 학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둘 초등학생이었지만 태권도, 피아노 이 정도만 보내고 공부는 따로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맞벌이 해도 학원비가 결코 만만치도 않았고요. 그런데 똑같이 아들 둘인 형님네 얘기를 그때 듣고 내심 좀 놀랐습니다. 아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형님이 저한테 우리 아이들 교육비를 묻더라고요. 동서는 아이들하고는 어디 보내고 있어? 둘이 잘 버는데 아주 빵빵하게 보내겠네. 이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형님. 애들 커가니까 맞벌이해도 둘 학원비 내려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피아노랑 태권도 정도만 보내고 있어요. 학원은 나중에 중학교 가서 보내려고 생각 중이고요. 아직은 엄마표로 애들 가르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정색을 하며 저를 가르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동서. 그러다 뒤통수 맞는다. 요즘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비싼 학원 다 보내는 거 몰라? 경쟁력 있는 애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미리미리 영수 수학은 보내야 해. 그럼 형님 애들은 어디 보내고 있어요? 우리 큰애는 국영수가 다 시키고 있고 작은애도 어학원이랑 수학 보내고 있지. 둘한테 드는 학원비만 한 달에 200이 넘게 들어. 동서도 지금부터 애들한테 투자 좀 해. 돈 벌어서 너 어디다 쓰니? 애들한테 투자하는 게 남는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수준이라는 둥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둘째 조카가 다니는 수학학원은 못 보내서 안달인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대기자만 몇 명에 줄 서서 들어가거나 가고 싶어도 애가 수준이 안 되면 안 받아준다라요. 아이 둘에게 드는 학원비만 200이 넘는다면서 한탄 아닌 한탄을 하시는데 그때 뭔가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렵다는 형님이 애들 교육비에 200이 넘게 쓰시는 게 살짝 충격이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애들 학원도 못 보내는 게 맞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돈 처발라가면서 비싼 학원 다 보내는데 부모 생신상에는 돈 10,000원 내기도 힘든 건지 말입니다. 형님 얘기 듣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형님네 사정을 이해해보려고 애썼던 마음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셋째 도련님이나 시누이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저 따로 앉아서 둘만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첫째 형님네 욕을 하더라고요. 빚 많아서 애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준다고 주는 소리 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아니 아직 초등학생인 애들을 돈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왜 보내는 거래요? 아우 큰오빠도 그래.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할 게 아니라 애들 교육비부터 줄여야죠. 우리 오빠지만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같이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우이 역성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아가씨, 그만하세요. 아가씨가 애가 없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자식 있었으면 아가씨도 그렇게 보냈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수준을 아니까 일찌감치 비싼 학원 보내는 건 포기한 거고요. 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론 큰오빠 처갓집에 행사 있을 때는 할 거 다 한다고 들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다 챙기면서 우리 집에만 왜 저리 야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 안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잖아요.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로 나중에 형제들도 다 등 돌릴 수 있는 거라고요. 애들 학원비 낼 돈으로 빚이나 갚던가요. 어우, 답답해. 신우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형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형님 동서지간이 그리 친하게 지낼 사이는 아니라지만 많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형님네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인심을 잃고 마지로서의 역할도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족 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기는커녕 더 멀어지기만 했었죠.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전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일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님 제사는 형님 네가 모셨던지라 딱 추석과 설날에는 가기도 싫어도 형님네 식구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물려받는 거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형제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제사비는 늘 형님에게 드렸고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얼굴 볼 일 없으니 솔직히 저는 좋았습니다. 가까이 살지 않으니 자세한 사정을 저도 잘 몰랐지만 신우이에게 가끔 들리는 소식으로는 형님은 두 아이에게 거의 올인을 하시다시피 하며 애들 입시 준비에 열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큰 조카는 먼저 입시를 치렀는데 안타깝지만 인서울은 실패하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더라고요. 큰 조카 고3일 때 형님이 어찌나 예민하셨는지 그 해에는 거의 가족들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형님이 남은 둘째 아들에게 거는 기대감은 엄청나더군요. 저는 두 아들 중 막내는 일찍부터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큰아이가 공부를 곧잘 하긴 했습니다만 굳이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고요. 나름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던 아이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내 자식 공부를 위해 부모가 애쓴다 한들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면 부모로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자식이 밉거나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을 마치 공부 못하는 패배자의 마인드라고 깔아뭉개며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입시 준비로 바쁠 때 형님네와 가족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형님에게 한 방 세게 얻어맞은 일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 신우나 형님 아이도 그렇고 입시 준비를 하는 또래 형제들이 많아 대화 주제도 당연히 입시나 아이 공부 쪽으로 기울더군요. 어느 집이고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안 힘든 집이 없었습니다. 형님도 아이 성적 타령부터 늘어놓으셨으니까요. 동선의 애들은 잘하고 있어? 우리 동우는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지 뭐야? 역시 학원에 돈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나 봐. 이 정도로만 하면 스카이는 충분하다 그러네? 좋으시겠어요, 형님. 조만간 우리 집안에도 경사 나겠네요. 동선의 애들은 어때? 동현이 어릴 때 공부 곧잘 했잖아. 지금도 잘하지? 중간 정도만 해도 고맙죠, 뭐. 동현이는 공부보다는 지금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요. 공부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지금 학원도 안 보내는 거야? 아니요. 동현이가 원하는 거 한 군데만 보내고 있어요. 뭐? 부모가 어떻게든 애 뒷바라지 하는 데까지 해줘야지. 애 말만 듣고 맡기는 사람이 어딨어? 동서는 가만 보면 애 교육에 너무 무관심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는 거 아니야.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커봐. 빈부격차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 학력 격차에서 나오는 거야, 동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지금이라도 얼른 학원 보내. 동우처럼 공부를 잘하면야 돈을 드리겠지만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 애들은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나 봐요, 형님. 형님은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자녀 교육이며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한참을 혼자 떠드셨습니다. 웃으며 얘기했지만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 키우는 게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걸요. 공부에 올인하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회사 들어가는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형님은 마치 자식 교육에 올인하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라도 되는 양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애들을 키워놓으니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건가 봐요. 저는 공부 얘기하자면 어디 가서 절대 자식 자랑은 못할 수준입니다. 우리 큰애와 동갑인 형님 둘째 아들은 얘기 들어보니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소위 명문대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형님 어깨가 거의 하늘로 솟아올라 있었죠. 반면 우리 아들은 인서울 겨우 했지만 그마저 다니다가 군대 다녀오더니 중퇴하더군요. 그때는 저도 둘째 입시 신경 쓰느라 정신없던 와중이었고 아들은 이제 성인이니 본인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걱정이야 당연히 했죠. 하지만 아들을 믿고 지켜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형님 아들도 군대에 다녀왔고 대학에 복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형님네 가족 만나면 늘 아들 자랑에 간호사 딸 자랑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 아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듣고 말거나 적당히 맞장구 치곤 했는데 한 번은 형님이 대학교 중퇴한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데 좀 심하다 싶게 선을 넘더라고요. 동서, 동현이 얘기 들었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 교육에 신경 좀 쓰랬잖아. 그나마 대학이라도 나오면 어디 중소기업에 이력서라도 넣어볼 수 있는 건데 중퇴하는 걸 말리기라도 했어야지. 벌써부터 이러는데 나중에 취직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할 텐데 대체 어쩌려고 애 중퇴하는 걸 그냥 놔뒀어. 근데 그때는 저도 속이 상할 때라 그런가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더군요. 형님, 알았으니 그만 좀 하세요. 누구보다 속상한 게 저예요. 부모인 저도 자식 믿고 지켜보겠다는데 형님이 대체 왜 감나라 배나라 하시나요? 애들 다 큰 성인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누구보다 잘해보겠다고 큰소리친 놈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믿으니까 자꾸 실패한 인생이냥 저 다그치지 마세요. 듣기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형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솔직히 이런 얘기 가족이니까 해주는 거야. 듣기 싫다니까 나도 더 이상은 뭐라 말 못하겠네. 그래 자기 자식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나도 동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한 거야. 오해는 말어? 네, 형님. 정말 우리 동현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동서? 지금 말이 좀 곱깝다. 내가 설마 하니 조카가 잘 안 되기를 바라겠어? 그때 오가는 대화를 듣던 남편이 끼어들어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속상했지만 더 이상 형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 후로 저는 형님 댁에는 발걸음을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 있을 때는 남편과 아들만 보냈어요. 그마저 우리 큰아들은 큰엄마 싫다고 잘 안 갔고요. 대학 중퇴하고 우리 큰아들은 뭘 하는지 무척 바빠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대형으로 사고를 칠 줄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그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대학 중퇴 후 거의 3년간을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더군요.
답답했지만 아들에게 제 속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에 한창의 26살에 난데없이 스타트업 대표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들은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나름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얻더니 동료들 몇몇과 거기서 먹고 자고까지 하며 바쁘게 지내더군요. 펀딩인지 뭔지를 받는다고 하더니 한동안 집에도 안 들어올 정도로 아들은 바빴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1년째 사무실을 좀 더 좋은 오피스텔로 옮긴다며 저에게 와서 자리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못 도와줘도 그런 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대표라는 사무실에 가봤더니 세상에 제법 회사처럼 구색을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아들한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을 하기를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우리 펀딩 받은 거 성공해서요. 자본금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직원들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한 게 있는데 투자도 받았고요. 지금 해외 기업이랑도 같이 협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은 마세요. 올해부터는 엄마한테 용돈도 두둑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아.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너 혼자 그동안 얼마나 애썼니? 엄마는 이렇게 잘하리라고 언제나 믿었다. 그 해가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아들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용돈이야 정말 남부럽지 않게 줬죠. 차마 저는 아들이 주는 돈을 쓸 수가 없어 차곡차곡 모았더랬습니다. 2년 후에 아들은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하더니 그리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맨 위층에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고생한 엄마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며 세컨드 하우스도 마련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하고 있었고 큰아들은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요. 솔직히 말해 열아들이 안 부러웠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굳이 이런 걸 말 안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얼굴 볼 일은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매번 아들 자랑에 우리 아들 깔아뭉개는 거 듣기 싫어서 말 아끼고 할 일만 하고 올라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해 명절에 형님이 난데없이 가족들을 전부 소집을 하는 겁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 축하할 일이라 봤자 자기 자식 자랑밖에 더 하겠나 짐작은 했어요. 크게 한턱을 쏘시겠다는데 먹어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이번에는 바쁘다는 애들 다 데리고 애들 큰 집에 내려갔더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막내 서방님, 신우인의 가족들이 서로 안부 묻고 인사를 나누었죠.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니 참 좋더군요. 세월이 흘러 조카들도 다들 장성해 사회에서 한몫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는 거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독 형님이 기분 좋아 보이셨습니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하는 모습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가족들 다 있는데 이러시더군요. 이번에 우리 동우가 다들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네요. 가족들한테 소식도 알리고 한 끼 대접하려고 이렇게 자리 마련했어요. 시누이도 그렇고 다들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형님이 제 인사를 받고 나서는 이러시는 겁니다. 동서, 봤지? 명문고의 명문대가 이런 결과를 내는 거야. 동서는 그동안 어찌 지냈어? 소식을 통 못 들었어. 아예 자식들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며? 이제는 좀 편안해졌나 보네.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말이야. 그래, 동현이는 요즘 뭐 하고 있어? 마치 마라톤에서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저에게 말하는 형님을 보니 참 다른 의미로 씁쓸하더군요. 형님은 이 나이가 되어도 변한 게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저기 설레발치고 싶지 않아서요. 형님 말대로 지금은 많이 편안하네요. 아이들이 목표한 거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거 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듣고 있던 신우이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동현이가 어릴 때부터 좀 유별 났잖아. 애가 좀 기발하고 창의적이었달까요? 매사에 엉뚱하긴 했는데 아마 그게 동현이가 가진 달란트였나 보네요. 우리 동현이는 사업이 딱인 듯 싶어요. 아유, 고모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네요. 동현이도 고모들 지원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거죠. 그러자 형님은 그게 또 질투가 나셨나 봅니다. 사업? 아유, 아서라. 요즘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개나 소나 창업이 뭐냐 하다가 1년도 못 가 나가 떨어지잖아. 그저 월급 받는 회사원이 제일이야. 직원 복지도 좋고 정년 보장된 대기업이 최고지.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선짜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동서 혹시 모르니 조심해. 동현이 돈 대주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아유, 동현이도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길래 내가 자식 교육 투자 좀 잘하라니까. 시작부터가 달라지잖아. 안 그래? 형님이 이 말만 안 했어도 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아들을 실패한 인생이라는 듯 말하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꾸해버렸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너무나 꼴보기 싫고 얄미워서요. 형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작이 다르다고요? 하긴 그렇긴 하네요. 월급쟁이랑 매출 몇십억 기업이랑 어찌 비교를 하나요? 우리 아들은 벌써 회사 오너까지 됐는데요. 해외 유명한 기업 투자까지 받아서 앞으로 더 잘 나갈 일만 남았고요. 그나저나 동우는 이제 취직해서 언제 돈 모아요? 우리 아들은 벌써 건물주인데 말이에요. 대기업 다니면 연봉이 한 6천은 되려나? 선짜리 들어오는데 모은 돈 없어서 결혼은 당장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형님 표정이 울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동현이가 그렇다고? 사업을 뭘 하길래 그렇게 돈을 잘 번대? 동서는 좋겠네. 아니 뭐 조카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언제 건물을 샀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형님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여드렸습니다. 모르셨어요? 벌써 작년에 5층짜리 상가 건물 매입했어요. 저 집도 이사 갔고 세컨드 하우스 꾸미는 재미에 요즘 너무 즐겁네요. 아차, 이럴 게 아니라 언제 한번 우리 식구 다 초대할게요. 그때 형님도 꼭 오세요. 뭐, 그래, 가봐야지. 나는 사업한다길래 무슨 조그만 구멍깨가 같은 거나 하는 줄 알았지 뭐야. 동서 좋겠다. 그동안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잖아. 마음고생이요? 아니요. 저는 마음고생이라 생각 안 해요. 우리 동현이 엄마 속 썩인 적 없어요. 믿어달라고 하기엔 믿어줬고요. 하고 싶다는 거 반대하지 않았고요. 형님, 사람 인생이 명문대 나와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걸로 성공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네요. 형님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요. 그러자 시누이들과 다른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들도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줄 몰랐을 테니까요. 시누들은 그때부터 우리 아들을 아주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우리 동현이 너무 잘 됐다. 거봐, 나도 우리 동현이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언니, 새로 마련한 집, 거기 우리 언제 가볼까요? 말 나온 김에 다음 달 구경을 가는 거 어때요? 저야 언제든지 좋죠. 날 한번 잡아볼게요. 신우 둘이서 수선을 떨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형님은 점점 똥 씹은 얼굴이 되어가더군요. 아마 속이 뒤틀렸겠죠. 아들 자랑하려고 부른 자리인데 단번에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신우이가 저한테 용돈을 얼마 받느냐길래 300씩 받는다고 했더니 형님은 거의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형님은 놀려먹은 것 같아서 그쯤에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필 아주버님과 남편은 자리에 없어서 대화를 듣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지경이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동안 형님 잘난 척과 못된 질투에 늘 당하기만 하다가 한 방 제대로 먹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형님이 준비한 갈비며 잡채며 실컷 다 먹고 아이들과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1년 지난 지금까지 형님은 모이자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날 자존심이 무척 상하신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똑같이 대응하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긴 했습니다. 아마 형님이 제게 느끼는 열등감이 뭔가 있으셨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형님보다 절대 잘난 것이 없는 인간인데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예쁘게 쓰셨다면 제가 많이 따르고 좋아했을 텐데 그 점이 참 아쉽네요. 앞으로 잘 지내는 건 사실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대로 가끔 소식이나 전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딱히 제가 잘못하거나 사과할 일은 없지 싶어요. 제 얘기가 혹시 너무 자식 자랑 같아 다른 분들이 듣기 불편하시려나 살짝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다른 데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사연을 재밌게 얘기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들 자랑한 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저의 고약한 형님과의 갈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형님과는 절연한 건 아니고 가끔 얼굴을 보며 지내고 있답니다. 다행히 제 앞에서 아들 자랑은 더 이상 하지 않네요.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